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요 근래에 산 전문가인 지인이랑 만나고 왔는데요. 최근에 영화 파묘 나온 거 보고 생각나서 연락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이 형님은 이제 주인 없는 묘주인 찾아주거나 못 찾으면 파묘, 이장을 전문으로 해주는 일을 합니다. 약간 흥신소 같은 건데 한국에서 임야를 매매할 때 이런 주인 없는 묘가 엄청 골 때립니다. 일단 신원 미약인 묘가 있으면 미신적인 이유로도 거래가 잘 안되고 땅 주인 마음대로 이장이나 파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무슨 제도상이나 문화상으로도 이상한 것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어서 임야를 매매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묘지 개수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골 때리는 요소를 아웃소싱 받아서 직접 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내가 가장 오컬트스러웠던 무덤 이야기 하나만 해달라 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해준 건데, 내가 듣기엔 공포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오컬트스러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의뢰인 하나가 어떤 작은 야산을 갖고 있었는데 이쪽이 터널 짓고 뭐 만든다고 개발이 들어왔다가 무덤이 20개가 넘어서 이 산이 아닌 이제 다른 곳으로 사업이 넘어갔다더라고요. 쥐방울 많은 야산에 무덤이 거의 2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죽어서도 따닥따닥 붙어 사는 한국인의 숙명인가봐요. 아무튼 이 형님이 리스트를 받아서 정리하러 갔는데 이 중에 대다수가 관리도 안 하고 묘비도 없고 신고도 없는 말 그대로 주인 없는 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치워버려도 주인도 안 나타난다고 해요. 몇 개는 이제 주인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적당히 다른 임묘자리 알아봐주고 합의 봐서 끝낼 수 있는 수준. 가장 최악은 소유권은 없지만 이곳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이란 말이오 이러면서 천벌과 같은 오컬트를 동반하는 경우인데, 살아있는 사람은 방 빼고 내쫓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안 되나 보더라고요. 들어넣어버리면 법적으로 어떻게 못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이 대화가 잘 통하는 부류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어떤 집안에서 의뢰인의 산이 자기네 선산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봉분 자체는 4개인가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뭐겠냐며 이거 조상 시체 가지고 말뚝 쳐놓은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을 했죠. 선산이라고 주장하는 집안과 분쟁이 있던 중에 이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봉분과 실제 산에 있던 무덤들의 주인을 하나하나 따지고 있던 중에 무덤 1개가 안 맞는 겁니다. 그쪽 집안에서도 이상하다, 여기가 누구 형님 쪽 할아버지 김땡땡 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묘비에 적힌 주인은 족보에도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알기로는 무덤 하나가 김계동의 무덤이어야 되는데 이 자리가 김길동이라고 하는 족보에도 없는 사람 무덤이었던 거예요. 아니, 선산이라면서 성묘도 하고 관리도 했을 텐데 묘비명도 안 보고 제사를 지냈냐, 이거 사기꾼들이 따로 없네 이러면서 산주인 측에서 몰아세우니까 또 깨갱 하면서 정리가 될 무렵 또 한 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앞서 정리했던 주인도 없고 신고도 안 된 무덤, 이 중 하나를 파묘하던 중에 그 김길동 묘의 비석이 발견됐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김길동의 묘가 2개였던 겁니다. 동명이인이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상황이 우연치곤 이상하잖아요. 김길동이라는 알 수 없는 인물과 같은 이름의 2개의 묘. 그래가지고 산주인이랑 선산 집안이 동시에 놀래가지고 스님 부르고 지관 부르고 했나봐요. 이 지관이 발견된 김길동 묘의 비석과 그 처음에 있던 김길동 묘의 비석을 보더니
두 비석의 재질도 서체도 똑같은데 한쪽은 너무 양지 바른 것이고 한쪽은 무덤이 못 들어설 정도로 음지여서 이거는 고의로 분명히 같은 사람 무덤을 두 개 한 게 확실하다 이러더래요. 아니 왜 굳이 두 개를 만들었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직원 하는 말이 복수를 하려면 무덤을 두 개 파놔라 뭐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정상적으로 지어졌을 리는 없고 특수한 목적을 가졌을 것이라고 하더래요. 무덤까지 파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몸통이랑 머리하고 분리되어 각각 묻힌 무덤일 수도 있다. 이런 무덤 파헤치면 엄청난 화를 입을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라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직관답게 의미 부여하고 확대 해석 수준이 남달라서 산주인은 이 얘기 듣고 얼굴이 새파래져서 완전히 거품물 나고 했다더랍니다. 아무튼 결국 이 산에 있는 묘처리는 없던 일로 넘어갔고 형님도 뭐 돈도 안 받고 손 떼버리고 찝찝하게 끝났다고 합니다. 아니 그거 뭐 선산 집안이랑 직관이랑 짜고 그런 것 아니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 집 식구들도 두 번째 김길동 묘가 발견되었을 때 묘를 서둘러서 막 더 옮기려고 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복수를 하려면 무덤을 두 개 팔아. 이게 실제로 있는 말이더군요. 알고 나서 조금 소름 끼쳤습니다. 먼저 본인은 원래 평소에 귀신을 믿지 않고 당연하게도 귀신을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살았는데요. 그 경상북도 문경이라는 곳인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골이고 특히나 우리 마을은 나병촌이었어요. 매점도 없고 나 어렸을 때 주민이 한 10명은 살았나 싶어요. 원래는 20가구 정도? 근데 시골이기도 하고 나병촌이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데 하루하루 옆집에서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만 듣곤 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중학교를 가려면 5분 정도 정류장으로 걸어가서 10분 동안 버스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랑 똑같이 버스를 타러 갔던 날이었는데 시골 살아본 사람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여름에 아침에 나가면 안개가 심각할 정도로 끼어 있어요. 특히 우리 마을은 분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안개가 엄청 심했고 정류장에 가려면 산길을 뚫고 가야만 했습니다. 완전히 주변이 다 산이라서 이 정류장까지 가야지만 시멘트 포장도로가 나옵니다. 아무튼 그날따라 안개가 유독 심하고 으스스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골 살던 사람들은 한 번씩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건데 학교 가는 길이 무서워서 학교 안 간 적도 있고 하잖아요. 요번에도 길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학교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디 저기 앞쪽에 우리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보이셨어요. 할아버지 얼굴은 가물가물한데 보통의 나병 환자들처럼 신체 몇 부위가 없으시고 얼굴도 얼룩덜룩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이니까 그냥 가자 이러면서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원래 보통의 일반인이면 모르는 사람이면 좀 무서워했겠지만 나는 갓난쟁이 때부터 이런 나병 노인들만 쭉 보고 살았으니까 이게 더 익숙해서 무섭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할아버지를 마주치고 인사를 드렸어요. 이때 내 기억상으로는 이 할아버지가 아랫집 할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인사를 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계속 쳐다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못 들으셨나? 하고 그냥 갈 길을 갔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아랫집에 사셨던 건 확실한 기억이었어요.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저 할아버지 시내까지 차 태워주신 적도 많았고요. 문제는 이 할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안 보이셨던 분이었어요. 이때가 산중턱 넘어서 내리막길이었는데 소름이 팍 돋는 겁니다. 워낙 안 보이셔서 제 은연중에 머릿속에 이분 돌아가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무튼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하니까 슬슬 겁나는 거예요. 이제 버스 타면서도 학교에서도 계속 생각해봐도 내가 다른 집 할아버지랑 헷갈린 거 아니면 이 할아버지를 절대로 마주칠 일이 없다는 거, 이거 아니면 말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학교 마치고 애들이랑 놀다가
집 가자마자 할머니한테 물어봤죠. 할머니, 우리 아랫집 할아버지 아직 살아 계시지? 그러자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랫집에는 원래 할머니밖에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봤던 할아버지를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얘기를 해줘도 너 다른 할아버지랑 착각한 거라고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 내가 착각한 걸로 이제까지 쭉 알고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별일 없이 살아오다가 나중에 시골댁에 갈 일이 있어서 옛날 얘기를 막 이렇게 풀고 있었는데 문득 그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봤던 그 할아버지 바로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던 거래요. 이날 할아버지가 계셨던 곳이 엄청 큰 나무 앞이었거든요. 나무에 기둥을 대놓을 만큼 아주 큰 나무였는데 여기에 키가 닿을 만한 곳에 노끈 걸고 목을 매다셨다고 합니다. 내가 봤을 때 상황이 목을 거셔서 매달린 상태였는지 아니면 거기로 향하고 있다가 마주친 건지는 모르겠어요. 내 생각엔 새벽에 나가서 목을 매단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니 네가 그런 거 알아서 뭐가 좋겠냐고 말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 나무는 잘리고 없어졌습니다. 마을에도 소 돼지 농장이 생겨서 아직까지도 한 10가구 정도는 사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거의 5년이 다 돼가는 이야기입니다. 막 한참 코로나 돌 때였으니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저는 45세 남자이고요. 회사 다니면서 점심시간 때마다 한 번씩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가 망하면서 발등에 불똥 떨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막내가 이제 채 1년이 안 됐을 때라 뭐 당장도 그렇고 앞으로도 돈 들어갈 일만 태산인데 막상 직장을 다시 구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새 직장 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말로만 들었지. 마냥 실업급여에만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지라 배달하는 친구에게 물어보고 한 8개월 정도 배달 일을 했습니다. 일이 쉽게 구해질 것 같지 않아서 당장에 생활비는 가져다 줘야 되니까 일단 직장 잡히면 그만둘 요량으로 시작한 일인데요. 배달 일이 하면 할수록 노하우도 쌓이는 일이고 특히나 이 일에 센스가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나 죽었다 하고 하루에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해서 오토바이를 탔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컨디션이 떨어져서 이런 일도 겪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낮 없이 배달하다 보면 밤늦게 혹은 새벽에 집에 귀가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주머니에서 푼돈 나가는 것도 아껴보겠다고 일 마치고 집에서 조용히 밥 차려 먹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직 1년밖에 안 된 애기가 생각보다 예민해서 그런지 이 생각은 얼마 못 가 접게 되었죠. 그래서 야간 늦게까지 배달할 때는 이제 근처에 있는 24시간 김밥 천국 같은 데서 밥 먹고 집에 들어가곤 했어요. 아직까지도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새벽 3시쯤에 얼른 식사하고 집 들어가 자려고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어느 김밥집으로 향했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이때 늦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린 젊은 남자애가 메뉴를 여러 개 시켜놓고는 하나하나 맛보면서 먹고 있었어요. 많아봐야 이제 한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뭐 저야 앉으면서 잠깐 시선이 머물렀다가 이제 자리에 앉아서 김치찌개 하나 시켜놓고 천천히 하루의 마지막 느긋함을 즐기고 있었죠. 유튜브 보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윽고 남자가 계산을 하러 일어났고 아줌마가 아유 거봐 남길 것 같다니까 적당히 시키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았어요. 뭐 이들의 대화는 제가 뭐 신경 쓰고 싶지 않았지만 이 뒤에 말이 제가 신경 쓰고 싶지 않아도 딱 귀에 꽂히더라고요. 남자가 하는 말이 알겠어요. 아 그런데 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인데 뭐 이 정도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식당 아줌마가 에이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남자는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정확히 10분도 안 된 것 같아요. 식사를 거의 다 먹어갈 무렵에 이 건물 밖에서 뭔 대포 터지는 소리가 퐁 하고 들렸어요. 이 남자가 오피스텔 옥상에서 진짜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말로만 들었지 유리문이랑 벽 하나 두고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막상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때 밤이라 길에 사람도 없어서 문 밖으로 식당 아주머니랑 제가 보고 기겁하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이제 이 소리 듣고 오피스텔 옥상에서 막 사람들이 봤는지 완전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자 약간 각성 상태라고 해야 되나? 오던 잠이 그대로 다 달아났고, 동시에 이런 일이 코앞에서 벌어졌는데 와이프랑 애들 있는 집에 그대로 가기가 좀 영 찝찝해서 이날은 와이프한테 문자 남겨놓고 목욕탕에 가서 하루 잤습니다. 몇 주 뒤에 이 식당에 다시 한번 방문했을 때 들은 이야기는 이 오피스텔 사는 그 남자가 듣기로 비트코인 투자 실패라고 하던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 사건이 자극이 돼서 항상 저는 배달하면서도 틈틈이 이력서도 넣고 되는 곳은 무조건 가서 면접 보고 그랬는데, 거의 막달에 되게 운이 좋게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출근하라는 소리를 듣고 배달을 그만두던 날의 밤이었습니다. 한 오피스텔로 배달을 갔습니다. 여기 2층으로 배달 갔던 게 확실히 기억나는 게 한 층당 세대수가 꽤 많은 복도가 긴 오피스텔이었고, 배달 수요가 많은 곳이라 이전에도 여러 번 와서 어느 쪽이 1호고 어디가 끝호실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날 배달지가 202호여서 왼쪽으로 거의 끝집이었고, 뭐 주문 요청사항이 문 앞에 놓고 벨을 눌러달라 해서 문 앞에 음식을 놓고 다시 엘리베이터 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잠깐 뒤를 돌아봤는데 202호가 아니라 맨 끝집인 201호 문이 열리고, 거기서 TV 같은 데서나 봤던 빼짝 마른 거식증 환자 같은 여자 있죠. 완전히 뼈밖에 없고 머리가 산발인 여자. 이런 여자가 202호 앞에 둔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문 닫히는 소리까지 탁 들렸습니다. 뭔가 아니다 싶어서 저는 201호로 가서 따지려고 문 앞에서 벨을 2번 정도 누르고 막 노크하면서 저기요, 문 좀 열어보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고 잠깐 서 있다가 이런 일은 처음이고, 일단 뭐 배달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옆에 202호로 가서 사정을 전하려고 딱 오른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어라? 202호 앞에 방금 제가 놨었던 음식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가 착각을 했다기엔 뭐 문에서 나온 여자며 들어가면서 문 닫는 소리까지, 한밤중이라 다른 사람들도 없어서 매우 선명한 기억이었는데 내가 착각일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찝찝하게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기억이라는 게 곱씹으면서 더 강렬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뭐 내가 착각인지 뭔지 뭐 단순히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다음날 아침에 와이프랑 식사하다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왠지 더 찝찝해지고 겁나더라고요. 주말 토요일까지 일하고 월요일부터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때 밥 먹다가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귀신이던 뭐던 괜히 찝찝하게 나가서 사고 나지 말고 오늘부터 쉬고 그냥 애 보는 거나 도와줘. 뭐 이러길래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고, 뭐 또 기껏해야 2, 3일인데 뭐 이런 생각으로 그날부터 배달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롯데리아에서 알바하던 시절에 겪은 실제 아주 기이했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많은데 예전엔 대부분이 뭐 10시에서 11시까지였고 내가 일하던 점포도 아마 그쯤 마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꽤 오래전의 기억인데 2000년대 중반쯤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기가 2층짜리 점포였는데 매장에서 먹고 가는 손님 대부분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2층이 1층에 비해서는 되게 조용하고 창문도 크게 나 있으니까 손님들이 주로 창가 쪽을 가든 아니면 구석자리를 가든 뭐 그렇게 먹는단 말이죠. 요 아래 1층은 주로 포장 주문 기다리거나 아니면 주문한 거 2층에 가져가려고 잠깐 앉아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던 어느 하루였는데 한 30세 전후로 생각되는 여자 손님이 1층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세트 메뉴에 뜨거운 커피 한 잔 시켜서는 소설책 같은 걸 하나 꺼내서 읽고 있더라고요. 이때 시간이 한 7시에서 8시쯤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이 시간쯤 되면 인근 학원에서 초딩들이 집 가면서 뭐 할인 메뉴라든지 아니면 콜라 리필해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막 떠들썩할 그럴 시간이었거든요. 아무튼 정신없는 와중에도 여자는 감자튀김 하나씩 집어먹으면서 책을 잘만 읽고 있더라고요. 누굴 잠깐 기다리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저도. 그렇게 30분이 지나가고 한 1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자가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어디 떠나지 않고. 이때 조금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여자가 같은 자세 그대로 눈도 하나 깜빡 안 하고 시선이 책으로 가 있어요. 더 신기했던 건 알바생 중 한 명이 이제 2층을 정리하고 쟁반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 여자가 앉아있던 자리가 이 내려오는 계단 바로 옆이었는데 이 알바생이 쟁반을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 패스트푸드점 쟁반 떨어뜨리면 소리 엄청 큰 거. 그런데 다들 그쪽으로 시선이 꽂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미동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뒤로도 뭐 책 페이지 넘기는 모습도 음식을 먹는 모습도 모든 게 멈췄어요.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저랑 다른 알바생들도 이걸 인지하고 야, 저 여자 신기하다. 왜 저러고 있어? 막 이러면서 일하는 와중에도 간간히 쳐다보는데 이 여자 자세 하나 안 바뀌더라고요. 아마 그러다가 이 손님이 들어온 지 최소 2시간은 되었을 겁니다. 이제 마감 정리 시간이 돼서 제가 계산대 쪽에서 저기요 손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들은 채도 안 하길래 슬쩍 다가가서 저기요 손님 하고 불렀어요. 이때 정말 마네킹인 줄 알았습니다. 길거리 다니다 보면 미동 하나도 없이 행위예술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혹시나 하고 테이블 아래를 손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손님 저희 마감 시간입니다 하고 데시벨을 높여서 부르자 무슨 자다가 발작한 사람처럼 화들짝 놀래더니 네? 지금 몇 시예요? 이러고 묻는 거예요. 저희 이제 마감 10분 전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자 이때 갑자기 손목시계를 한번 보더니 핸드백 챙겨가지고 매장을 후다닥 나가는 거예요. 쟁반 앞에 음식 같은 거 전부 그대로 두고 뭐야 저 여자 이러면서 놔두고 간 음식 치우려고 쟁반 들고 음료를 버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여기서 진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여자가 들어온 지 아무리 못해도 2시간 아니 그 이상 된 것 같은데 여자 커피잔에 담긴 커피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아직까지도 생각하면 이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소름도 돋는데 아마도 여자가 있던 그 공간 혹은 여자의 시간만 멈춰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이제 프리랜서로 사진 촬영을 하는 작가입니다. 알고서 직접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광고업체 대표님들이 연결을 해서 이렇게 촬영을 나가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웨딩 촬영 같은 거 많이 나가고 업체에서 불러서 나갈 때는 주로 식당이나 병원 촬영 같은 걸 가장 많이 나갑니다. 2016년도 이야기인데 한 번은 사이트 제작과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한 대표님과 업무 소개 건으로 만나서 저녁에 간단히 식사도 하고 약주정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거기서 광고 진행하는
한 개업을 앞둔 대형 식당 하나를 소개해 주셨고, 여기 가서 바이럴했을 다양한 원본 사진과 간이 홈페이지에 들어갈 사진 촬영을 부탁하셨어요. 뭐 저야 이런 들어오는 일 마다 안 하니까 좋다고 했는데, 이때 대뜸 저보고 아 맞다 작가님, 혹시 사진 찍으시면서 뭐 심령 사진도 찍힌 적 있고 그래요? 엄청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찍어본 적도 주변에서 본 적도 없어서 아니 그런 적 없는데요 왜요? 하고 물었더니 아 이번에 촬영 가시는 거기 귀신 나온다더라고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표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 식당 사장이 미신이랑 금기 이런 걸 엄청 믿는 사람인데 음식 장사나 술 장사가 잘 되려면 가게에 귀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은연중에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권 알아볼 때 후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후보지들을 무속인이랑 같이 돌아보고 정한 아주 최종적으로 오픈한 그런 입지라고 합니다. 요 사장도 나중에 가게 오픈한다고 밤에 최종적으로 막 집기류 같은 거 정리하다가 요 가게 구석에서 여자가 돌아다니는 걸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 가오픈쯤에 사장이 지인들 불러서 먼저 식사 대접을 하는 자리가 있었대요. 여기서 사장 지인 중 하나가 어이 최 사장 잠깐 일로 와봐. 여기 우리 말고 다른 손님 불렀어? 아니 저기 끝방에 있는 저 여자 누구야? 사장은 아 확실히 여기 귀신 있는 상가구나 싶었다면서 요 대표님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죠. 이걸 듣고 저는 아니 그런 게 진짜 있나? 이러면서 갸우뚱하면서 넘겼습니다. 아니 애초에 귀신 같은 게 있을 리가. 아무튼 요 사장님의 명함이랑 연락처를 건네받은 저는 식당 사장님이랑 직접 통화를 하고 통화한 다음날 약속 시간에 맞춰서 식당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갔더니 마케팅 회사 직원분도 한 분 나와 계셨어요. 예전에 다른 업체 촬영 때도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이주임이라고 할게요. 식당 사장님은 이미 식당 청소를 깔끔하게 마친 상태였고 이주임이랑 저는 식당을 한 바퀴 크게 둘러보고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식당 내부 사진을 촬영을 했어요. 이주임님께서는 나중에 블로그 마케팅 할 때 써야 된다면서 엄청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많은 컷을 요구하셔서 아니 이런 것까지 찍나 싶은 것까지 촬영을 하고 있었죠. 이후 제 촬영에 방해가 안 되는 구도에서 이주임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가장 안쪽에 있는 룸 쪽으로 가서 문을 드르륵 하고 열어보더니 허공에다가 죄송합니다 이러고 문을 닫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죄송한데요 안쪽 룸에 여자분 계시는데 누구? 약간 등골이 쭈뼛했습니다. 이 가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장님 저 이주임 셋밖에 없었고 어딜 찍어야 되나 이렇게 둘러보고 있을 때도 아무도 없었어요. 사장님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입 싹 닫고 있다가 여자요? 우리밖에 없는데? 하고 그쪽을 가보더니 문 드르륵 열고 아무도 없어요. 촬영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저는 이주임의 눈을 봤어요. 이주임의 눈이 토끼 눈이 되면서 할 말은 많은데 하지 못하는 뭐 그런 난처함? 이런 게 눈에 보였어요. 분명히 뭔가를 보긴 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거래처에 일하러 온 거라 더 말을 아끼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 촬영이 끝날 때까지도 뭐 이 가게 안에서 여자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지도 못했고 또 누가 나오는 것도 못 봤습니다. 그냥 요 광고사 대표님이 했던 말이 진짜였나? 싶은 채로 촬영을 다 마쳤고 이 가게 건물 앞에서 이주임과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헤어졌죠. 집 돌아가는 차 안에서 대표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대표님 덕분에 촬영 잘 마쳤고 사무실 들어가서 사진 셀렉해서 이주임 편으로 전달할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작가님. 아, 참. 이전에 말씀하신 그 식당 귀신 이야기요. 그거 이주인님도 아는 이야기예요? 아, 그거 아마 모를 텐데. 우리 직원들한테는 아직 말한 적 없는데. 왜요? 아니, 그게 다름이 아니라 식당에 분명히 사장님까지 남자 셋 분이었는데 이주임이 가게 안쪽에서 여자를 봤다고 해서요. 엄청 쭈뼛하더라고. 정말요? 와, 이거 좀 소름 돋는다. 사진작가 생활하면서 가장 미스테리했던 일 중 하나인데 이날 다행히 찍어온 사진에 무슨 심령사진 같은 거는 찍혀온 게 없었습니다. 이날 이주임이 봤던 거는 이전에 가게 사장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봤던 귀신이랑 같은 귀신을 봤던 걸까요? 아직까지도 뭐 제 눈에 보인 게 없기 때문에 약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일병 5개 때부터 겪은 일인데 1호 군번입니다. 나보다 3개월 선임이 있었어요. 소대도 다르고 말도 거의 안 해봤는데 성격은 약간 소심하고 좀 조용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잔실수가 좀 많았어요. 내가 기억하기론 통신계원이었다가 실수가 많아서 보일러병으로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있던 곳은 동기생활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임내 기수가 8명이어서 4명씩 2개로 쪼개졌다고 합니다. 문제의 그 선임은 A, 그리고 문제가 생긴 선임은 B라고 할게요. 일꺽 때 일과 마치고 4시부터 하는 체육시간 끝나고 나서 슬슬 한두 명씩 막사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비생활관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모두 놀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여기 도착해보니까 누군가의 간물대 아래로 나뭇가지 같은 걸 엮어놓은 게 보였어요. 이게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나무 잔가지들을 모아서 여러분들 아시는 그 볏짚으로 만든 저주 인형 알죠? 이런 모양으로 엮어놓은 거였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게 알기 싫어도 이 형태가 지금도 뇌리에 박혀있는데 한번 자세히 묘사해보면 나무 장가지들로 지프로 만든 저주 인형처럼 이렇게 엮어놨는데 뭐 이게 볏짚 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버려진 케이블 타이나 노끈 같은 걸로 묶어가지고 인형 형상을 유지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못도 박아놨는데 여기 군대라는 특성상 뭐 제대로 된 새못을 구할 수는 없어서 그런지 녹슬고 구부러지고 막 이런 못이 몸통 쪽에 3-4개 정도 박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형 안쪽에 생쌀하고 피, 인형 받은 선임 걸로 추정되는 머리카락까지 말할 것도 없이 뭐 중대는 당연히 뒤집어졌고 여기 분위기도 완전히 험악해집니다. 비선임은 오줌 눈물 다 찌리고 있었고요. 모두들 이 선임이 이런 일을 당할 원한을 샀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에이스는 아니었어도 뭐 평타는 치는 군생활을 했었고 성격도 막 삐뚤어지거나 후임 갈구는 그런 놈도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간부가 와서 인형을 수거해갔고 인형 받은 선임은 중대장이 데려갔어요. 이 범인은 결국 이틀 만에 잡혔는데 역시 앞서 말한 A였어요.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내 맞선임이 친한 부사관한테 들은 말로는 A랑 B는 서로 훈련소 같은 분대부터 같은 중대까지 알동기인데 훈련병 시절부터 요 B가 A를 엄청나게 갈궜다고 합니다. 막 정말 조그마한 실수에도 엄청 욕하고 같은 중대 와서도 저러고 심지어 후임 앞에서도 갈고기 일쑤였는데 뭐 이런 게 1년쯤 되니까 원한이 착착 쌓여갔겠죠. 그리고 결국 다 같이 이용하는 싸지방에서는 저주 인형 만드는 걸 방법을 볼 순 없으니까 본인이 대충 알고 있는 대로 야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갔던 쌀, 이거는 예전에 얘가 취사지원 갔을 때 훔쳐왔다고 하고요. 뭐 결국 A랑 B 모두 다른 부대로 전투를 갔습니다. 인형을 받은 건 B지만 이 B에게도 A한테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뭐 그리고 결국 인형은 완전히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걸로 끝났으면
내가 말을 꺼내지도 않았어요. 요 비서님이 생활하던 생활관이 원래부터 귀신 나오는 생활관이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뭐 귀신이 나온다곤 해도 정말 사소하게 아주 가끔 보이고 했던 터라 막상 거기 사는 사람들도 거의 신경 안 쓰고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들어보면 이 생활관 스피커만 유독 지지직거렸대요. 아무런 고장도 없고 새로 바꿔봐도 이 현상은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불침번이 인원 점검하면 요 비생활관에서만 뭐 가끔씩 휴가나 근무 등의 이유로 없어야 될 인원이 뭐 있다고 하고, 심지어 아무도 없는 방에 사람 실루엣이 가끔씩 목격되기도 했어요. 뭐 정리하면 이 정도인데, 이마저도 첫 번째 스피커 제외하면 한 달에 한 번 보면 많이 본 정도? 그리고 우리 중대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비생활관에 있던 사람이 3년 전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는데 이 생활관 창문 밖에 바로 보이는 한 고목나무에 목을 맸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고목나무는 밑동만 남기고 베어졌고, 이 사건 이후에 앞서 말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고요. 더해서 참고로 인형 재료로 쓴 나무까지는 이 밑동만 남은 나무에서 뜯어내거나 아니면 굳이 이 나무 주위에서 구했다고 했어요. 징계위 열릴 때 누구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고 하는데, 나도 그거 전에 듣고 엄청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저주인형 사건 이후로 생활관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대로라면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 현상들이 막 주에 한두 번이 되어버리고, 아예 밤에는 이 불침번 근무자가 밤에 사람이 목매단 실루엣까지 봤다는 소식이 연달아서 들려왔어요. 이것에 쐐기를 박은 게, 누가 주말에 2층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 침대가 갑자기 무너졌다고 합니다. 너무 다행히도 1층 쪽엔 아무도 없었는데 2층 쪽에서 자고 있던 선임은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나중에 간부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멀쩡해야 될 이음새가 뭐 나사가 부러져 있거나 어떤 건 비틀어져서 뜯겨나간 것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확인한 간부가 말하길, 멀쩡한 침대가 저렇게 된 건 20년 군생활 동안 처음 본다고 했죠. 한 달 내내 이러니까 이제 결국 그 생활관 인원들은 도저히 못 지내겠다고 중대장에게 말하기 이르렀고, 다행히 우리 중대가 한 달 뒤에 연막사로 이사갈 예정이라 생활관 인원들은 이때까지 막 드래곤볼 마냥 뿔뿔이 흩어져 지냈습니다. 이사를 간 뒤에 우리가 있던 막사는 헬스장, 노래방, 싸지방 오락실 등등 다 때려박아 놓은 편의시설 전용 건물이 되었는데, 이 생활관 쪽은 비워놓고 싶었지만 자리가 부족해서 결국 노래방을 들여놨다고 합니다. 이 노래방을 놓은 이유도 참 과학적인데, 이 귀신들의 음기를 젊은이들의 넘치는 양기로 찍어 누르겠다는 행보관님의 고견으로 노래방을 걷다 놓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통하긴 통했나봐요. 찍어 누른지는 모르겠고 한 달도 안 돼서 이 노래방은 합선인지 뭔지로 사고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근무자가 빨리 발견해서 노래방만 태우고 말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그 방을 쓸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완전히 폐쇄해버리고 노래방은 막사 밖에 컨테이너를 들여놓고 걷다가 노래방을 들여놨죠. 원래 노래방이 있던 곳은 아예 벽돌을 쌓고 복도벽이랑 똑같은 색의 페인트까지 칠해서 완전히 없는 공간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후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야매로 만든 인형이 뭔가를 자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사람 죽은 집도 있어요? 사람 죽은 집이요? 1년 전부터 한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학교 선배가 근무하고 있어서 소개받고 일을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20대 중반쯤으로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방을 찾겠다며 방문을 했습니다. 남자는 조건에 맞는 이런저런 집들을 함께 컴퓨터로 둘러보다가
이게 갑자기 농담으로 하는 말인지 뭔지. 혹시 사람 죽은 집 같은 건 없죠? 이러면서 본인이 알기로 이런 집은 한 5만원에서 10만원이라도 싸다고 하는데 뭐 자기는 같은 집이라도 이렇게 몇만원이라도 저렴하면 바로 계약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손님은 제가 처음이었던지라 이제 제가 매물창 띄워놓고 그게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 앉아서 듣고 있던 선배가 그럼 이 집 한번 보실래요? 하면서 방 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보통 이런 원룸촌 건물 1층에는 공동현관문이랑 주차장이 인접해 있어서 방을 안 만들거나 있다고 해도 훨씬 저렴한데 여기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저렴한 거예요. 1층이라도 괜찮다는 손님의 말에 선배는 집주인 전화번호랑 방 비밀번호를 저한테 전달해줬고 이 방을 직접 한번 보러 갔습니다. 손님하고. 이 건물은 이제 준공된 지 한 15년 정도 된 평범한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뭐 별 특징 없는 원룸이었어요. 이제 공동현관문 앞이라는 거, 방 창문이 필로티 주차장으로 나 있어서 빛이 잘 들지 않는 것을 빼면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뭐 내가 봐도 썩 나쁘지 않았고요. 가격대 마음에 들고 위치도 괜찮다면서 바로 그날 계약을 했고 일주일 뒤에 입주를 하셨습니다. 뭐 이 당시에는 일이 아직 초보라서 막 계약 손님이 많지 않을 때라 선배한테 저는 연신 고맙다고 했는데 이때 선배 하는 말이 너 계약하고 온 그 방에서 20대 여자가 한 반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집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뒤로 방을 보러 온 사람들은 가끔씩 있었는데 이 방은 희한하게 계약까지는 안 되더라 뭐 이러면서요. 이 사실을 알고 나자 그럼 선배가 진짜로 사람 죽은 집을 알려준 거구나 뭐 싶더라고요. 그런데 남자가 입주하고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이 남자에게서 카톡이 하나 왔어요. 뭐냐면 남자가 밤에 혼자 자고 있는데 막 쾅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깼는데 인터폰에 보니까 모르는 남자가 고함치면서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죽을래? 아우 진짜 막 이러면서 사람 눈이 풀려 있어서 뭐 자기도 겁나서 문 열 생각을 못 했대요. 이게 벌써 두 번째라고. 뭐 그런데 여기서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는 일단 나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 번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시라. 술 취해가지고 자기 집 잘못 찾아오는 사람들도 흔하다 이러면서 달랬습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나서 이번엔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손님이 새벽 2시까지 늦게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관 앞쪽에서 무슨 여자 구두굽 소리가 나더래요. 또각또각 하면서. 집 앞이 계단이기 때문에 누가 올라가는 거면 이게 멀어져야 되는데 문 앞에서 계속 맴도는 소리가 났다고. 그러다가 남자가 또 격하게 문을 두드리면서 막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대요. 막 야 이년아 막 이러면서. 한 1분쯤 그러고 가는데 게임하면서 어물쩡거리다가 신고 타이밍을 또 놓쳐버린 거죠. 마음속 한편으로는 이 남자 풀린 놈 보고서 약간 겁이 나기도 했고 사람 죽은 집도 뭐 귀신 나오는 집도 전혀 괜찮을 것 같았는데 남자의 목소리가 뭔가 겁에 질린 건지 짜증인 건지 본인이 원했지만서도 나한테 왜 이런 방을 소개해줬냐 뭐 이렇게 탓하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그리고 정확히 3주쯤 지나서 남자한테 결정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이 문 두드리는 사람 잡았고 미안한데 나는 이 방에서 그만 살고 싶다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던 사람을 남자가 문을 열고 결국 잡았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한밤중에 1층에서 소란이 일자 위층 살던 사람들도 나와서 얼마 전부터 밤마다 소리치던 게 이 사람이었냐며 경찰서로 이동을 했다고 해요. 남자는 뭐 전혀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뭐 자기가 그랬다면서 순순히 인정을 했는데 이어지는 말이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방에 얽힌 비밀을 세입자 손님도 그때서야 알게 된 것 같은데, 남자는 이 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여자의 그 전남친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여자가 죽기 전에 남자가 헤어지자고 이별 선언을 하자 여자가 미련을 못 버리고 약간 스토커처럼 굴었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한참을 지속하다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남자는 여자한테 시달렸던 일들, 그리고 그 죽음의 충격 때문인지 현재 본인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최근 들어서 자꾸 죽은 여자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어슬렁거리고 막 쳐다보고 있고, 처음에 무서워서 외면하고 애써 못 본 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공포가 분노가 되고 너무 화가 나서 여자를 쫓아갔더니 이제 여자가 자기가 원래 살던 이 죽은 방으로 들어가길래 막 따라가서 성질을 내고 돌아왔던 거라고 합니다. 이 남자의 누나도 이제 경찰서에 뒤늦게 와서는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서로 좋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남자 세입자는 여기가 진짜 사람 죽은 방일 줄은 몰랐고, 막상 혼자가 되어 조용히 방에 있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방을 빼고 싶다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래, 그냥 다음 세입자 구해주자 이러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다시 매물을 내놓았지만, 뭐 이런 1층은 사람들이 잘 선호하지 않는 방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바로바로 붙지는 않았어요. 이때부터였습니다. 남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주차장 창 쪽에서 여자가 자기를 쳐다본다는 둥, 뭐 그때 그 남자 정신병자인 줄 알았는데 이러다 자기도 죽겠다는 둥, 막 얼른 나가고 싶다면서 밤낮 안 가리고 계속 한 번씩 전화라는 통에 뭐네 저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집주인 건물주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해서 요 계약 깨고 남자를 내보냈습니다. 뭐 어차피 여기가 보증금도 한 30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았고, 뭐 우리 부동산하고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집주인분께서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세입자를 좋게 빼줬습니다. 이후 선배가 말하기로 이 방에서 굿인지 무슨 천도제인지를 치렀다고 합니다. 후에 다른 부동산에서 이 방에 손님을 넣었다고 하는데, 가끔 야간에 손님들이랑 그 근처 방 보러 다닐 때면 1층에 불 켜져 있는 거 보면 뭐 지금은 누군가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부동산 일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사람 죽은 집 찾는 사람은 처음이었고, 심지어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건 뭐 내가 겪은 그냥 사소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20살 때 한창 마사지 배울 때 스승이자 원장이 철학 쪽이나 기 관련에도 같이 발을 담그고 있고, 마사지랑 철학 관련으로는 8, 90년대에 책도 내본 양반이었어요. 이 양반 밑에서 약간 도제식으로 배우다가 나한테도 너 슬슬 기운동 알려줄 테니까 스스로 한번 해봐 이렇게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운동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우리 주변에서 기를 모아와서 내 몸에다가 축적하는 식이 있고, 내 몸 안에 있던 나쁜 기운을 발산하는 식의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면서 주의점을 알려주는데, 내 몸에 축적하는 식은 어디에서 해도 상관이 없지만 몸에서 내뿜는 거는 무조건 실외에서 하고, 뭐 이런 건물 내부 같은 데서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는 제가 마사지 기술 배우는 거에만 조금 집중을 하고 있던 터라 이런 주의사항 같은 건 그다지 귀담아 듣고 있지 않았었죠. 그런데 스승님께서 너 그거 정말로 귀신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이때까지 20년 동안 살면서 이런 귀신 같은 건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지만 흥미는 있었거든요. 막상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주의사항으로 들린다기보다 약간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사람들 하는 말이 몸이 피곤하고 하면
이런 귀신 같은 것도 잘 보이고 아니면 가위에 잘 눌린다고 하는데, 나는 스승 밑에서 거의 맨날 10시간씩 일하고 한두 시간은 테크닉 수업 받고 그렇게 퇴근했거든요. 막상 집에 가도 저는 너무나 잘 잡고 이런 가위 눌림에 시달려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집에 가서 발산하는 기운동을 혼자서 한 30분인가 40분 정도 해봤죠.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잤는데 귀신이 보이나 안 보이나. 이 다음날 이게 웬걸 평소보다 훨씬 더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내가 아직 내뿜는 게 부족한가? 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이 당시 스승한테 배운 기술들로 제 팁도 쓸어 담고 있었고, 남들 고민 해결 받은 적도 많이 있어서 이게 구라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고 며칠 정도는 더 이제 퇴근하고 집에서 내 방에서 문 닫고 혼자서 길을 막 뿜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인터넷에서 썰로만 듣던 이 가위 눌림을 직접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영접하려고 열심히 했던 거랑은 별개로 내가 직접 겪고 나니까 이거 엄청 무섭더라고요. 의식은 있는데 팔을 들려고 해도 막 저릿저릿하면서 팔에 힘도 안 들어가면서 전혀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있는 대로 악을 써보려고 했는데 막상 입에서는 이런 소리만 흘러나오니까 이제 잔뜩 쫄아서 눈 꼭 감고 덜덜 떨고 있었는데 뭔가 이때 이렇게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눈만 꼭 감고 있다가 쫄아서 기절을 했는지 나중에 그대로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일어나고 나서도 이 몸을 못 움직이는 그 감각이 너무 생생해서 엄청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정도니까 앞으로는 괜찮을 거야 하고 별 생각 없이 지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그날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가위에 눌리는데 이 웃음소리는 날이 갈수록 기괴해져 가고, 어느 날은 이제 좀 독한 맘 먹고 딱 눈을 떠본 뒤에 이놈의 새끼 어디 있나,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 이러면서 열심히 눈깔 굴리면서 찾았는데 무슨 거무튀튀한 사람 형상처럼 생겨가지고는 내 방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서 나랑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엄청 격렬하게 막 내 쪽으로 기어오는 거 보고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죠. 그리고 더 신기한 게 있는데, 그 주말에 쉬는 날이었는데 방 안에 불을 켜자마자 형광등이 갑자기 퍽 하고 터지더라고요. 아, 이게 오래돼서 그렇구나 해서 제 아래 유리파편 정리하고 형광등을 다시 갈아 꼈어요. 갈아 끼고 나서 다시 불을 켰는데 이게 또다시 퍽 하고 터지는 거예요. 아,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해서 아버지께서 전기를 좀 다룰 줄 아시니까 한번 아버지가 직접 살펴보시고 별 문제 없다고 이번에 새로 사와서 아버지가 다시 갈아 끼니까 불이 짱짱하게 잘만 나오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이날은 내 방에서 혼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며칠 만에 내가 좀 헬쓱해진 걸 보더니 스승님이 너 혹시 기운동 집에서 했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실대로 말했다가 스승님이 막 노발대발을 하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셔서 무슨 대나무채인가 나무로 된 몽둥이 같은 걸 들고 오셔가지고 두들겨 패시면서 하시는 말이 네 망하려면 혼자서 망하지, 온 가족들 다 망하게 뭔 지랄이냐고, 이렇게 막 욕하시면서 무슨 포대기 같은 거에 풀떼기들을 듬뿍 넣고 향로 하나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 이거 쑥인데 집에 챙겨가서 날마다 집에서 1시간씩은 꼭 태우고 네 없을 때도 네 방문 닫은 채 창문은 열어놓고 선풍기로 바람 좀 일으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스승님 말을 듣고 이제 받은 날부터 그대로 따라하니까 슬슬 줄어들면서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이 쑥 태우는 냄새 때문에
부모님한테 등짝을 맞긴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사람 몸에서 뿜어내게 하는 운동은 발산하는 게 대체로 나쁜 기인데, 원래 평소에는 넋없이 가만히 있던 영혼이나 아니면 영적인 에너지 같은 것들이 이런 나쁜 기운에 쉽게 이끌려서 결국 겹겹이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발산하는 운동은 보통 산속이나 아니면 탁 트여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하는데, 이걸 뭐 내 방같이 아니면 건물 내부같이 막힌 공간에서 하면 이 나쁜 기운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어서 축적되고 축적되다 보면 결국 애군이 낀다고, 사는 땅마저 나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이 나쁜 기운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뭉치지 않았을 거니까 너 정도면 쏙 태우는 정도로 해결될 거라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평소에는 약간의 흥미만 가지고 있던 걸 직접 겪고 또 듣게 되니까 이런 게 어느 정도 수긍은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무슨 명상이나 이 정도는 방에서 혼자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건데, 내 기운이 요즘에 왜 이렇게 안 좋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런 기발산 운동이 아니더라도 이 나쁜 기운이 축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끔씩 산책도 가고 바깥 활동하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제보자분께서 여성분이세요. 여성분이신데 2010년도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 그 대학교 가면 이제 저학년 때는 막 이런저런 학과 행사라든지 아니면 모임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이분도 이날 뭐 학교에서 늦게까지 행사 같은 거 한다고 이제 늦게 학교를 마친 날이었대요. 막 술자리 같은 것도 가지고 되게 늦은 날이었는데, 이날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이제 본인 동기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이제 가까운 선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나는 그냥 학교에서 뭐 동아리방에서 자고 갈게, 뭐 누구 자취방에서 자고 갈게,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 제보자분은 그 통금이 조금 빡센 분이셨나봐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너 아무리 학교 사정으로 늦게 끝나도 집에는 들어와서 자, 뭐 그런 부모님 아래서 자랐다 보니까 그날도 이제 친구들 무리해서 빠져가지고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날 선배 중에 술은 잘 못 먹는 고학번 선배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차를 가지신 분이었나봐요. 그래서 야, 너 택시 타지마, 내가 너 차로 태웠다 줄게, 그러면서 이 제보자분을 막 따라오셨나봐요. 뭐 제 생각에는 사연 읽으면서 제보자분한테 관심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제보자분께서 당시에 살던 아파트가 광운대역이랑 그 공릉역 사이에 있는 하나 아파트였대요. 이때 선배 차를 탔던 시간이 한 새벽 2시 30분쯤이었고 학교부터 집까지의 거리가 좀 되다 보니까 눈이 아파가지고 잠깐 선배 차에서 이렇게 렌즈를 빼서 잠깐 졸았다 깼다 하고 있었대요. 선배한테 말하고 한 2, 30분 정도 이렇게 졸았다 깼다 하다 보니까 선배가 야, 지금 공릉역 다 왔다고, 너 집 어디야?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시잖아요, 여성분들 좀 부담스러운 선배나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집 알려주기 싫은 선배들한테는 대충 여기서 내려서 갈게요 하잖아. 그래서 요 공릉역에서 내려가지고 나 집에 걸어가겠다, 어차피 코앞이다, 이러고 선배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가고 있었대요.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이 제보자분이 살던 아파트가 그 광운대역이랑 공릉역 사이에 있는 한천교 사거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였대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공릉역에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 한천교라고 다리가 하나 나온대요. 중랑천 위에 다리 위를 걷고 있었는데, 이제 멍하니 걷다 보니까 이 다리 아래에서 지금의 자전거 도로 같은 곳이죠, 이 다리 밑에가. 여기서 무슨 남자가 소리를 지르는 게 느껴졌대요. 원래 같으면은 그냥 무시하고 집으로 갈 텐데, 남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과 동시에 여자가 막 끄끄거리는 소리 같은 게 들리더래요. 막 힘겨워하는 소리 같은 느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원래 같았으면은 그 정도 거리였으면은 사람의 소리가 들릴 리가 없는데, 뭔가 그날따라서 이 소리가 들렸다는 게 지금도 신기하대요. 아무튼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슬쩍 다리 아래쪽을 봤더니 남자가 여자의 머리채를 막 잡고 막
질질 바닥에 끌고 있는 모습이었대요. 남자가 화가 난 건지 뭐 짜증이 난 건지 막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고 여자는 바닥에서 질질 끌리는 듯한 모습이 보인 겁니다. 휘말리기 싫어가지고 아씨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데 이때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제 보니까 여자가 고통스러워한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되려 남자가 막 으악 하면서 막 소리를 치는데 뭐지? 하고 이렇게 다리 아래를 내려다 봤대요. 이때 제보자분께서 아까 차에서 렌즈를 빼놔가지고 시야가 흐리다 보니까 이게 뭐야 하고 집중하면서 찌푸리고 보고 있는데 그 순간 남자가 그 먼 거리에 있는 제보자분을 딱 파악하고는 올려다 보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뭔 상황인가 이제 자세히 보니까 남자가 여자 머리채를 잡고 막 뒤흔들고 끄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 다리를 잡고 막 늘어지고 있더래요. 남자는 그거를 애써 떼어내려고 막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고 아무튼 남자가 그렇게 다리 위로 올려다보면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여자가 남자가 소리치자마자 같이 이렇게 올려다보는 실루엣이 보였대.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아까 전에 그 끄끄대던 여자 소리가 고통스러운 그런 소리가 아니라 여자가 남자 다리를 잡고 진짜 막 숨 넘어갈 듯이 막 이렇게 숨 넘어가듯 웃는 소리였대요. 이게 사람이든 귀신이든 내가 보고 있는 그 광경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보자분 집으로 서둘러 도망갔대요. 내가 봤던 장면은 이게 좀 흐릿했는데 이날 밤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약간 술 기운도 있고 졸립긴 했지만 힘겹게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서만큼은 이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설령 거기서 정말로 무슨 일이 생겼다면 뉴스에 한 줄이라도 뭐가 나올 텐데 뭐 예를 들어 그 동네 무슨 역에서 무슨 동에서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뉴스라도 한 줄 나올 텐데 이후에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말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분께서 제일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대요. 이 목격담도 목격담인데 뭐냐면은 추후에 이 같은 동네 사는 친구랑 밤에 다이어트 한다고 이 동네방네 막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요 한청교를 다시 걸어가고 있었대요. 걸어가면서 그날 밤 일이 생각이 나서 친구한테 건너가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야, 나 요 다리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 진짜 소름 돋더라니까? 이제 친구분이 야, 너 이 소리 들어봐. 여기서 이제 제보자분은 화들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이러니까 또 그것들이 나타났나 하고 이제 잔뜩 긴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밤늦게도 계속 여기 차가 다니는 곳인데 너 이 정도 소음에 이 정도 거리에 저 사람들이 막 말하는 게 들릴 것 같아? 사람들이 말하고 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게 가당키나 하냐? 오히려 이게 설득력 있는 말이라서 더 소름이 돋았대요. 원래 같았으면 어지간해가지고는 그 다리 밑에서부터 이 다리까지 그 사람들 뭐 말하는 거 웃는 거 소리가 전혀 닿지를 않을 텐데 그러면서 이 제보자분께서 내가 그날 밤에 본 건 도대체 뭐였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컷공포 10개 모음 요번 주 주말 월요일 둘 중에 하루 제가 정해가지고 올리긴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일단 우리 편집장이 오늘 굉장히 기분이 다운이에요. 원래 같았으면 자기가 먼저 이제 분위기 채고 오는데 저쪽 방 가서 납치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구 졸렸다. 하루 종일 잠만 잤다. 어구 좀 산책 가고 싶어? 아 좋아? 웬만하면 다른 건 부탁 안 하는데 댓글 좋아요 이거 진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